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절풍을 기반으로 동양 문화권이 어떤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식으로 하고, 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로 나뉘어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 나뉘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문화권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북서유럽, 동부유럽, 남부유럽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자, 동양 문화권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그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계절풍 때문이었죠. 자, 1월과 7월로 나뉘었을 때, 자,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강수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 때문이다. 자, 이 계절풍은 뭐 때문에 형성이 되었느냐? 자, 대륙과 해양의 무슨 차이? 비, 열의 차이로 인해서, 자,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았나요? 컸나요? 작았죠?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쉽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빨리 오르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빨리 하강한다. 자, 그러므로 인해 겨울철에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게 되고요. 자, 여름철에는 해양에 있는 굉장히 습하고 따뜻한 공기들이 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륙 방향으로 올라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이선, 마이삭 등등 또 노을이라는 태풍이 온다고 하죠. 자, 이렇게 태풍이 늦여름, 가을이 돼갈 때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열대기후 이쪽은 항상 수온이 30도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대가 발달이 되면서 자, 이때 여름철에 가장 많이 여기서 이제 소용돌이들이 형성이 되고 자, 올라오면서 바다를 지나가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계절풍의 방향에 따라 요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중위도를 기점으로 또 여기서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요렇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태풍의 피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자, 계절풍의 방향에 따라 요 저기압대가 올라오고 성장을 하게 되면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남긴 후에 이제 수증기 기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대륙에 도달하다 보니까 딱 도착하고 나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이유는 뭐다? 다 계절풍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소용돌이가 이동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이유, 그 다음에 이러한 기후에 따라서 자, 여름철에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 적합한 작물인 벼를 많이 농사를 짓게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동양 문화권의 특징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문화권도 이제 북서유럽과 남부유럽 그리고 동부유럽으로 나눠졌고 자, 그 다음에 민족도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이 있는 종교도 다르다. 다 근데 똑같이 무슨 종교를 기반으로? 크리스트교를 기반으로 자, 게르만족은 새롭게 최근에 등장한 개신교 그 다음에 라틴족은 정통적인 가톨릭교 그 다음에 슬라브족은 뭐였죠? 여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정교를 믿는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문화권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화권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경작을 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해결을 하느냐였어요. 자, 이거는 북서유럽이었죠. 게르만족들. 자, 개신교를 믿는 게르만족들은 어떤 농업을 주로 하느냐? 혼합 농업이었습니다. 식량작물, 사료작물, 그 다음에 그냥 목축업을 짬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남부유럽이죠. 자, 지중해성 기후. 여기는 무슨 기후? 서쪽의 바다. 서한 해양성 기후. 자, 연근체가 크다, 작다? 작다. 연중 수분하다, 건조하다? 수분하다. 자,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오기 때문에 초지가 잘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거를 먹고 사는 가축들을 키우게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기업적, 상업적으로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적으로 생기는 초지뿐만이 아니라 사료작물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사료작물, 축사. 그 다음에 이 많은 소와 양들이 싸는 똥을 이용해서 밀, 보리. 자, 벼처럼 뜨거운 태양이 필요로 하지 않는
좋은 작물들을 대신 재배를 하게 된다. 이게 혼합농업이었고,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 고온 건조가 중요한 거죠. 자,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를 활용하여서 포도, 올리브, 레몬, 코르크 등등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도 발달하게 됐다라는 것이 남부 유럽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아메리카 문화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프린트는 4페이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렸던 학습지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아메리카 문화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고요.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북아프리카냐, 남아메리카냐로 나뉘어지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북미, 남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 우리가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생활 양식에 따라서 구별을 짓는 기준은 앵글로 아메리카냐, 라틴 아메리카냐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짓는 기준이 중요한데, 자,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이 무엇이냐? 바로 리오 그란데 강인데요. 자, 우리가 문화권 아메리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 자, 리오 그란데 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오 그란데 강. 리오그란데 강의 북쪽 지역이냐 남쪽 지역이냐에 따라 앵글로 아메리카냐 라틴 아메리카냐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요 강의 국경, 자, 강에 따라서 국경이 설정된 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보이다시피 멕시코죠. 자, 그렇다면 멕시코 위에 있는 국가는 뭘까요? 미국이죠. 자,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는 리오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장벽을 점점 높이려는 명령도 세웠죠.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과의 관계가 살짝 악화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이 리오그란데 강이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 미국과 그렇다면 어느 나라?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뭐죠? 캐나다죠. 자, 미국과 캐나다 지방은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 아래 멕시코부터 이 아래에 있는 요 남미 대륙 요렇게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라. 자,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구분 짓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기준을 사용하는 북미 남미는 기준이 어디일까요? 우리 우리가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 214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왜 이러냐? 여기를 보면, 자, 우리가 북미 남미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사이에 무슨 나라가 껴있는 걸까요? 멕시코가 껴있는 거죠. 자, 멕시코는 구분 기준에 따라 북미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북쪽에 속할 때도 있고 남쪽에 속할 때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까만 선을 나누는 기준이 파나마 지협이에요. 파나마 운하라고 하죠. 자, 굉장히 좁은, 여기가 대륙과 대륙을 나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죠. 이게 간신히 붙어있는 곳인데 이 지협, 좁은 현만, 여기가 파나마 지협이고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항구, 배가 유통되는 곳. 자, 이 파나마 지협의 관계로 중심으로 나눠진 게 북미와 남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오그란데 강으로 나눠진 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예요. 자, 근데 문화의 특징은 뭐였죠? 언어가 다르고 의식주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기타 다양한 문화권이 다르다고 했어요. 멕시코와 미국은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민족도 다르고요. 멕시코는 원주민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죠.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제 원주민들과 섞여 있어서 민족도 앵글로색슨 계열인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어때요? 미국은 자,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인종의 용광로라고 표현을 하죠. 자,
종교가 그래도 크리스티교 중심에서도 개신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교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리아 상이 굉장히 많죠. 피부가 까만 성모 마리아 상이 곳곳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멕시코부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라틴은 어떤 라틴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럽에 여기 라틴족이 분포하는 남부 유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자, 남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남아메리카는 자, 어떤 대륙? 우리가 구대륙이라고 하나요? 신대륙이라고 하나요? 신대륙이죠. 자, 14세기, 15세기 대항해 시대 때 이제 남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왜 남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갔을까요? 포르투갈, 스페인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를 끼고 있죠. 바다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 때 선박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기반으로 남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센 열강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점점 이제 막 항해를 하면서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지금의 뭐다?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신대륙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남유럽에서 민족들이 이동을 하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는 뭐다? 라틴족들의 이민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됐다? 전파가 되었다. 문화 전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화 전파에 관한 것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그래서 라틴족이 이민을 하여서 라틴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하고요. 라틴족들의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앵글로 색슨 계열 민족의 이름에 따서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구분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북미 남미가 아니라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카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일단 라틴 아메리카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북아메리카는 미국,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이제 남아메리카에 어떤 국가가 속하는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뭘까요? 방금 얘기했던 신대륙 발견 하면은 딱 누가 떠올라야 돼? 네 글자. 그쵸, 콜럼버스죠. 자, 이 콜럼버스라는 양반이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들의 용어는 에스파냐죠.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에서 처음에 이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뭔가 이제 발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에스파냐에 가가지고 나 항해를 한번 해볼 건데 제대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열 건데 너네가 나한테 좀 지원 좀 해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에스파냐가 거절합니다. 뭘 믿고 얘가 뭘 할 줄 알고 거절을 해요. 싫어.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한번 까이고 나서 서운하지만 이제 포르투갈로 옮겨간 거예요. 포르투갈아 에스파냐가 나를 무시했는데 나 진짜 제대로 할 건데 너가 국비 좀 지원을 해주라. 근데 포르투갈은 알았어. 돈 지원해줬어요. 자, 그래서 근데 콜럼버스가 이제 지원을 받고 거대한 배를 타고 뽀뽀뽀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근데 뭘 발견했어? 인도인 줄 알고 착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인디언이라는 이제 원주민들도 발견하게 되죠. 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갑자기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포르투가 지원해줬으니까 이 땅은 누구께 돼야 돼요? 포르투께 돼야 되죠. 근데 에스파냐가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기 이제 남유럽 사람들 국가들이 엄청 잘 나가게 됐는데 이제 땅 따먹기를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중요한 좋은 기회를 놓쳐가지고 엄청나게 좋고 큰 대륙 그 황금이 잔뜩 묻힌 구리가 잔뜩 묻힌 이 엄청난 대륙을 옆 나라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종교적 지지 기반이었던 로마 교황청에다가 중재를 맡기게 돼요. 자, 교황청에 가가지고 교황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가 좀 정해달라. 해서 교황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네 싸움을 멈춰줄게. 라고 해서 서경 50도. 자 경도 50도에 경도면은 세로선이죠. 자 경도는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포르투갈, 왼쪽은 스페인, 에스파냐, 너네 걸로 땅으로 해. 라고 정해줬어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현재의 선을 딱 그어가지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조약이냐? 여기에 들어갈 말. 자, 토르데시아스 조약. 자,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서 자, 세로로 쫙 선을 긋게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은 포르투, 왼쪽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야? 여기에는 아예 신대륙이라고 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을까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자, 근데 그럼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편입이 되게 된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디언들, 왜냐면 미국을 인도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이름이 인디언이 된 거죠. 자, 이거는 상식. 자, 이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근데 남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원주민 학살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원주민과 그 서구 식민 지배인들의 융합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예요. 자, 그래서 이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 자,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서 이제 서구 유럽인들과 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짬뽕된 문화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언어도 달라지게 되죠. 자, 기존의 원주민 언어를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언어 지도입니다. 나뉘어서 자, 여기 딱 선을 그으면 뭐가 지나요? 여기 브라질이 있죠. 자, 브라질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기는 다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고기의 대부분의 기원인 소를 재배를 많이 하는 이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이 열대우림이 있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도 여기는 원래 기존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밀림이에요. 정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 자, 열대우림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는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 에스파냐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로부터 여기 아르헨티나까지. 자, 여기 위에 있는 가이아나, 수리남, 기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지배를 조금씩 받아서 약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크게 보자면은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느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느냐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 빈칸에 채워질 말은 뭐냐?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에스파냐어,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라틴족의 문화를 전파받았으니까 당연히 무슨 종교? 라틴족 하면 무슨 종교였죠? 가톨릭교, 개신교, 그리스도교 중에 가톨릭교였죠.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상이 많다고.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혼혈, 인종이 분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3명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 3명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죠. 자, 우리가 보통 인종이라고 하면은 자, 흑인, 그 다음에 백인.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양인 황인이 있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없겠죠. 거의 옛날에는 여기 기존에 있던 원주민. 자, 이들이 요렇게 섞이고 요렇게 섞여서 혼혈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이 여자분은 자, 뭐와 뭐가 어떤 인종이 뒤섞인 사람일까요? 딱 봤을 때 피부 톤이 어때요? 조금 까맣죠?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어떨까요? 굉장히 눈이 움푹 패이고 코가 오똑하고 입도 크고 약간 금발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섞였을까? 이 사람은 피부 톤이 그래도 흑인보다는 훨씬 더 밝아요. 자, 흑인이 아니라 원주민과 백인이 섞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까맣죠. 이분은 흑인과 원주민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 번째 분은 피부가 까맣고 굉장히 곱슬곱슬, 두 번째 사람처럼 곱슬머리인데 이목구비를 보면은 이 가운데 사람보다는 코가 굉장히 좁고 더 오똑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 색도 굉장히 밝고요. 입술도 도톰하고 갸름한 상이죠. 자, 이분은 어떤 게 섞였냐?
백인과 흑인이 섞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인종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인종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원주민과 백인이 섞인 거는 메스티소. 흑인과 원주민이 섞인 거는 잠보. 잠보라고도 부르고 삼보라고도 부릅니다. 백인과 흑인이 섞인 것은 우리가 뮬라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스티소, 삼보, 뮬라토를 이제 구분을 지어서 자, 우리가 다양한 혼혈 인종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라틴 아메리카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메스티소, 삼보, 그 다음에 뮬라토. 자, 그래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은 여기까지고 아까 얘기했던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제 리오 그란데 강의 북쪽 지역이고 북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언어? 북서유럽의 대표적인 국가 하면은 이제 뭐 영국에 있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영어. 그 다음 종교는 최근에 등장한 개신교.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 왜냐면 미국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데요. 자, 이슬람 문화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자, 건조 문화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 문화권. 왜?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국가들이 대부분 기후가 어떻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중심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사막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도 다 뭐 룹 알할리 사막, 무슨 사막 되게 사막이 굉장히 많아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시리아, 이라크 여기 나라들은 다 거의 다 건조 기후입니다. 근데 공통점 또 무슨 종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를 믿는다. 요 위에는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원시 종교와 크리스트교가 짬뽕되어 있는 거. 이슬람도 믿지만 그래서 이슬람을 가장 많이 믿는 곳은 여기 이 건조 지역. 자, 그래서 특징들은 뭐냐?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야자수 여기 매달려 있는 게 뭘까요? 요거죠. 자, 이거 뭐라고 불렀죠? 자세히 보면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대추. 자,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자, 대추야자를 재배를 하고요. 어디에서? 야자수에서. 자, 근데 이 대추야자는 우리 무슨 농업이라고 했느냐? 자, 건조기후에서 요거 뭐였어요? 무릉덩이. 오아시스죠. 자,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아시스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재배한다? 대추야자를 재배를 한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풀은 어느 정도 비가 조금은 오는 지역은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한다? 가축을 풀을 발달하는 곳에 따라서 계절마다 이동을 하는 유목이 발달한다. 그래서 건조기후의 대표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목과 오아시스였는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 건조기후는 뭐와 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초원과 사막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초원과 사막을 구분짓는 기준이 있었어요. 연 강수량 몇 미리? 250mm다. 자, 250mm 이상으로 오면은 무엇이었죠? 초원. 이하로 오면은, 미만으로 오면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원은 사막은 아예 모래밖에 없지만, 자, 상대적으로 비가 조금은 오기 때문에 뭐가 자랄 수 있다? 풀이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오아시스 수농업과, 그 다음에 계절마다 풀을 찾아서 가축과 같이 이동하는 유목을 구분 지을 수 있죠. 자, 스텝. 초원이 유목, 그 다음에 사막이 오아시스 농업 이렇게 구분지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농경사회와 다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벼농사, 밀농사 지역과 다르게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가옥을 가만히 냅둬요? 가만히 못 냅둬요? 가만히 못 냅두죠. 왜? 뿌뿌뿌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가축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동식 가옥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정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 국가 통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교의 엄격한 계율이 적용된다. 자, 우리가 이슬람교의 5대 의무가 뭐였죠? 첫 번째, 나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다. 자, 신앙 고백을 하고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절대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라마단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어디를 가야 된다? 성지를 방문해야 된다. 성지 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외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5가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카예요. 메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거 다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메카를 방문하고 이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매일매일 몇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여기에 와가지고 통곡의 벽이나 거기 메카 성지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문화권, 다른 말로 무슨 문화권? 건조 문화권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와 북극 오세아니아만 하면은 문화권의 종류는 끝이 납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자, 아프리카 문화권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프리카 문화권이 여기 아프리카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자, 뭐가 빠져야 돼요? 아까 방금 했던 이슬람 문화권은 우리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렇게는 이슬람 건조 문화권, 그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자, 이거는 기후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자, 트로피컬 레인포레스트라는 거는 뭐냐? 열대 우림 기후라는 겁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정글, 밀림. 우리가 이제 정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브라질 열대우림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빽빽하고 키가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모여있는 걸 우리가 정글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정글, 뭐 캠푸스, 그란차코 등등 다양한 언어 표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정글이고요. 자, 이 열대우림 기후를 중심으로 점점 뒤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바나, 똑같이 이 사바나도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 거의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와요. 여기에 데설트는 뭐야? 사막이죠. 조금씩 여기에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막이 있는 곳도 많은데 아프리카 문화권의 거의 90%는 비가 많이 오는 열대기후입니다. 자, 이 아프리카 문화권은 그렇다면 어떠한 문화가 발달을 했느냐? 자, 일단 범위는 사하라 사막 이남이고요. 지금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헬지대이고요. 건조기후입니다. 자, 사하라 사막 이남과 중남부 아프리카 일대가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권이다. 자, 대부분 열대기후이고요. 자, 부족 중심의 생활과 토속 종교, 민족, 언어가 다양하다. 자,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믿는 국가들이 많고요.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 여기 유럽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오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점점 비중이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원시 종교, 토착 민족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떠한 농사를 짓느냐? 원시 농업과 수렵, 채집, 이제 낚시하고, 창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 잡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이 있어요.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나무들 좋은 나무들 다 어떻게 지금 다 베고 있는 거예요. 왜? 불 질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보면 되게 미친놈 같고 왜 저러지 싶은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은 연중 비가 많이 오다 적게 온다? 많이 온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자, 연중 강수량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은 토양에 많은 영양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다 용탈돼 씻겨져 내가버려요. 자, 영양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자, 옛날에는 화학적인 비료들이 발달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를 하느냐? 불을 지르면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죠.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 재를 뭐로 활용한다? 재를 영양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 위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자, 불사 지르고 그 위에다가 농사를 씨를 뿌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화전 농업. 자, 불화자에 밭전자를 따서 화전 농업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식이래요? 이동식이래요. 이동식.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인 이유가 뭐냐? 자, 이동하는 이유는 자, 불을 지르죠.
자, 불 질러서 그 재에다가 영양분을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면은 그 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매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자, 일단 첫 번째로, 토양이 재빠르게 이제 영양가를 잃게 됩니다. 토양이 영양가를 빨리 잃기 때문에 또 다시 어디로 또 불지를 딴 데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이제 또 불을 질러서 화전농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같은 그냥 화전농업이지만 정착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식 화전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게 타로, 카사바, 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랑 비슷한 재질이에요. 이런 캄, 야사바, 얌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 게 이동식 화전농업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이 불쌍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불을 질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화전농업이 환경에는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 자, 이거는 플랜테이션입니다. 플랜테이션. 자, 커피, 요거 원두죠, 원두. 자, 커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자에 이용해서 열매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카카오도 합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커피, 바나나, 등등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자, 대부분 이 작물들이 전 세계에서 어디서 유통이 되느냐.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재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누가 개입을 해? 플랜테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플랜테이션. 자, 플랜테이션은 원주민의 노동력과 플러스, 자, 선진국의 서구의 자본, 돈, 기술이 짬뽕되어서 합쳐져가지고 둘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부터, 자, 근데 옛날에 이 원시 부족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 거는 자발적이었을까요? 강제적이었을까요? 강제적이었던 거죠. 자, 여기 유럽에서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초 상식으로 중요한 거, 여기 일대, 요 대서양 글자 있는 위에 요 해안 있죠? 여기가 이제 기니,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등 국가가 있는 곳인데, 여기 해안 이름이 노예 해안이에요. 굉장히 슬픈 이름이죠. 왜냐면 이때 요 쪽을 중심으로 여기 나라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예들 다 훔쳐와가지고 여기 노예 해안에서 배를 태워서 이렇게 유럽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미국이 삼강 무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뼈아픈 세계사가 담긴 곳이 요곳이고요. 그래서 플랜테이션을 할 때 이제 여기 보이죠? 백인들이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이제 원주민들은 굉장히 극소량의 임금만을 받으면서 과거는 돈도 안 받고 강제로 일한 거죠. 극소량의 임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하고 평균 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루에 100원도 못 벌면서 일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플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작물들을 재배를 하는데요. 이제 기호 작물 위주로 농사를 짓는데 이 기호 작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담배도 이제 담배 나무에서 채취를 하는 거죠. 커피, 우리가 자주 먹는 카카오, 초콜릿 등등이 기호 작물인데 이 기호라는 거는 사람들이 즐기는 거,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선호하고 잘 찾는 평상시에 자주 섭취하는 것들을 이제 기호 식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어요. 중독적이니까요. 그래서 기호 작물을 위주로 재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담배 사업을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현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동식 화전농업, 플랜테이션, 원시농업, 수렵, 채집, 낚시 등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북극 문화권으로 가면은 남극 여기는 사람이 안 산다고 했죠. 왜? 기온이 너무너무 낮아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남극보다 기온이 높고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과 근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러시아와 근접하고 있죠. 자, 열강들과 근접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북극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그린란드, 그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여기 북극, 여기 알래스카. 여기서 툰드라 기후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북극에 문화권이 분포하는 곳인데, 자, 툰드라 기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툰드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말로 얼어붙은 평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야? 거의 1년 365일 중 대부분의 날들이 얼어 있다. 그만큼 굉장히 춥다. 그래서 이 얼어붙은 평원 툰드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들어봤던 네네츠족, 이누이트족, 라프족 등 다양한 원시 민족들이 거주를 하고요. 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먹고 살까요? 술로, 유목 및 물개잡이를 한다. 왜? 뭐 때문에? 왜 농사를 안 짓죠? 당연히 그치. 기온이 어때요? 너무 낮아서. 기온이 너무 낮아서 뭐가 불리하다? 농경이 불리하기 때문에. 순록, 유목 및 물개잡이를 한다. 건조기와 마찬가지로 뭘 한다? 유목을 한다. 뭘 위주로? 순록을 위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이죠? 자, 이거는 야크입니다. 야크. 비슷한 종류예요. 자, 순록. 야크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유목을 한다. 왜 유목을 할까요? 왜 이동할까요? 조금이라도 자라는 풀. 이게 찾아서죠. 자, 툰드라 기후는 1년 365일 내내 얼어있지 않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몇 도 이상? 자, 0도 이상 올라가요. 자, 0도 이상 올라가면 땅이 녹죠. 그래서 그 얼어있는 땅들이 녹으면서 뭐가 생겨?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요. 그래서 북극에 가면은 이런 조그만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웅덩이들을 중심으로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 이끼류가 발달을 하게 돼요. 이끼류. 자, 그러면 이 이끼류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가 돼요? 이 초식 동물들의 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툰드라 지방에서는 유목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순록 유목. 얘네들은 이끼류를 섭취를 한다. 왜? 여름철에 잠깐 녹을 때 그 웅덩이에 발달하는 이끼를 섭취하는 게 이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유목을 하면서 주로 살아가게 된다. 너무 귀여운 이 물개를 마음 아프지만 때려잡아서 이 물개 가죽으로 이제 옷도 만들고 고기도 먹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꺼운 보온이 중요한 털옷을 입고 술로 유목을 하고 물개잡이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북극 문화권입니다. 최근에는 현대 문명이 전파되면서 전통 문화가 쇠퇴한다라고 했는데 제일 트렌드가 뭐냐면은 사실 이 북극에 엄청나게 많은 뭐가 매장되어 있냐? 우리가 자원 중에서 가장 돈 되는 거 석유예요, 석유. 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등 이 서구 열강들이 치고받고 지금도 영유권 다툼을 하면서 북극을 개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유관, 기름이 흐르는 그 관을 뚫게 되고 이래저래 막 개발을 시추도 하게 되면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통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있는데요.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이제 원주민들과 서구 열강 식민 지배인들이 뒤섞인 여기도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식민의 지배를 받은 지역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여러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지리적으로 다른 데들과 굉장히 멀어요. 일단 반구가 어디야? 남반구죠. 계절도 아예 정반대입니다. 자, 인구가 적고 환경이 청정하다. 자, 주로 무슨 문화가 전파되었다? 자, 유럽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백인, 개신교가 굉장히 많다. 자, 원주민 문화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적인 그 원주민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에버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보리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에버리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보리진.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 눈을 부릅뜨고 혀를 쫙 내민 이거는 상대방을 이제 공격적으로 위협을 하는 표정인데 무섭죠. 자, 마오리족은 이제 뉴질랜드의 전통 부족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라틴 아메리카도 원주민과의 융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고 이들의 문화를 지금도 쭉쭉 전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놀러 가면 마오리족들 행사도 굉장히 많고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마오리족의 전통 언어인 마오리어들을 조금은 되게 잘 구사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호주는 대학살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서양인이 백인이 와가지고 노예를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이제 목을 이제 쇠사슬로 연결해서 노예를 삼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도 신대륙이죠. 원래 없었던 존재조차 몰랐던 대륙인데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당연히 이렇게 생긴 원주민이 있었겠죠. 기존에 살고 있던. 근데 생김새가 어때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나머지 사람이라고 인지를 못한 거예요. 아, 쟤네들은 짐승이다. 우리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까맣고 코도 낮고 뭔가 원숭이 같이 생겼어. 쟤는 유인원이야 하면서 대대대대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배를 받은 이 애버리진 사람들은 거의 다 쇠퇴를 하게 됐고요. 지금도 원주민 문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지배를 받게 되어서 이들의 문화가 전파가 되었고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종교 분포를 보면 2000년대 초반의 종교 분포 통계 자료입니다. 자, 영국 국교. 우리 호주만 봐도 이제 영국의 국기를 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영국 국교,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1%대 이슬람 불교 등등이 있는 걸 보면은 유럽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구나. 크리스트교가 전파가 됐구나.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전파가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가 다른 문화권으로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세계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